안녕하세요. 그림자 수사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미스터리와 긴장감 넘치는 범죄 사건들이 하나씩 밝혀지는 곳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을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두 어린아이가 목숨을 잃고 유일한 생존자인 계모가 의심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닌 생과 사의 경계에서 숨겨진 비밀과 욕망이 얽힌 이야기입니다. 그림자 수사대와 함께 어두운 진실을 파헤쳐 보세요. 어두운 그림자, 서울 외곽의 한적한 시골 마을. 그곳은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이 변했다. 이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집은 이기훈이라는 트럭 운전사의 집이었다. 이기훈은 장거리 운전으로 자주 집을 비우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집에는 대부분 그의 두 자녀인 이주현 10세과 이민아 7세, 그리고 그의 새 아내인 박수진이 살고 있었다. 이기훈은 5년 전 아내를 잃고 두 아이를 홀로 키우던 중 박수진과 재혼을 했다. 박수진은 그의 아이들에게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어머니처럼 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진을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지만 아무도 그녀가 품고 있던 어두운 면을 알지 못했다. 2016년 4월 10일, 그날은 평소와 달리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천둥과 번개가 하늘을 가로질러 마을을 흔들었다. 그날 밤 이기훈은 다시 집을 비운 상태였고 집에 남은 사람은 박수진과 두 아이뿐이었다. 마을은 전기가 끊기고 어둠에 휩싸였으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비극이 그 밤에 일어나고 있었다. 밤 11시 30분경 갑작스러운 비의 소리에 맞춰 어딘가에서 들려온 절망적인 비명이 박수진의 집을 흔들었다. 살려주세요. 아이들이 죽었어요. 박수진은 마당으로 뛰쳐나와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녀는 주변의 이웃, 김씨 아저씨에게 구원을 요청하며 집 밖으로 나왔다. 김씨 아저씨는 급히 비를 맞으며 그녀를 도와주려 했고, 그녀는 아이들이 숨을 못 쉬어요 라며 소리쳤다. 김씨 아저씨는 급히 그녀를 돕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집 안은 그야말로 기이하고 섬뜩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거실을 지나 아이들이 자고 있던 방으로 향한 김씨 아저씨는 그곳에서 두 아이의 시체를 발견했다. 이주형과 이민아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그들의 얼굴과 손끝은 이상하게 붉은색으로 변해 있었다. 그들의 몸은 차가웠고 아무런 생명도 느껴지지 않았다. 김씨 아저씨는 급히 아이들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이미 그들은 숨을 거둔 상태였다. 그는 충격을 받으며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야 라고 중얼거리며 집 밖으로 나왔다. 이 사건은 곧 마을에 퍼졌고 사람들은 한껏 긴장감을 느끼며 몰려들었다. 경찰이 도착한 후 그들은 현장을 수습하고 박수진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녀는 충격으로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그녀가 범인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사건의 미스터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나 자연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두 아이는 단순한 질병이나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뭔가 외부의 힘에 의해 사망한 것 같았다. 경찰은 처음으로 박수진을 주요 용의자로 보고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함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사건 발생 당시에 그녀의 이상 행동 등이 수상하게 여겨졌다. 박수진은 경찰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이들이 어떻게 된 건지 너무 무서워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범죄 수사는 점점 더 심각해졌고 경찰은 박수진의 집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두 아이의 사망 원인과
그 사이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가 시작되었고 박수진의 과거와 그녀의 관계를 파헤치기 위한 추적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사건이 단순히 어두운 그림자를 넘어서는 것이었음을 알게 된 점이다. 이기훈, 박수진, 그리고 두 아이가 함께한 집, 그곳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한 수사는 계속될 것이다. 그림자 수사대는 이 비극적인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 밀실, 그리고 남겨진 두 잔의 우유. 새벽 1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마을 어귀로 파란 불빛이 번쩍이며 경찰 순찰차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다. 폭우는 여전히 땅을 두드렸고 전기가 끊긴 골목은 손전등 불빛에만 의지해 숨을 쉬고 있었다. 초동 출동한 파출소 경찰들은 가장 먼저 집 앞에 모여든 주민들을 뒤로 물렸다.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은 채 설마라는 표정을 지었다. 이런 밤, 이런 마을에서 아이 둘이 같은 시간에 죽었다는 사실 자체가 비현실적이었다. 현관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고 뒷문 역시 걸쇠가 채워진 상태였다. 창문에는 낡은 방범창이 달려 있었지만 휘어지거나 뜯긴 흔적은 없었다. 침입의 흔적이 없다. 그 말은 곧 집 안의 사람을 의심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경찰은 박수진을 곧바로 피의자로 단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사건 당시 집 안에 있었던 유일한 성인이라는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기록되는 문장이었다. 거실로 들어서자 바람에 젖은 흙 냄새와 함께 식탁 위의 풍경이 눈에 박혔다. 밥그릇 2개는 비워져 있었고 반찬 접시는 정돈된 채로 남아 있었다. 급히 일어난 흔적도 난장판도 아니었다. 오히려 이상할 만큼 평범한 저녁의 잔해였다. 그리고 그 옆 아이들 공부책이 놓인 작은 책상 위에 투명한 유리컵 2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컵 바닥에는 흰빛의 마른 막이 얇게 남아 있었다. 누군가 우유를 마셨고 누군가 그 잔을 그대로 두었다. 경찰은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 위에 누운 두 아이는 마치 잠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면 잠과 죽음을 가르는 경계는 너무 명확했다. 주연의 손은 가슴 쪽으로 움켜쥔 채 굳어 있었고 미나의 입게는 거품처럼 보이는 흔적이 남아 있었다. 무엇보다 경찰들의 시선을 붙잡은 건 아이들의 피부색이었다.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해야 할 얼굴이 이상하리만큼 붉었다. 누군가가 술 취한 사람처럼 이라고 중얼거렸다. 그 표현은 부정확했지만 감각적으로는 맞았다. 생기 있는 홍조와는 다른 낯선 불금이었다. 파출소장은 즉시 형사과에 연락했다. 2명 동시 사망, 외부 침입 흔적 없음, 현장 밀실 가능성, 그리고 피부색이 이상합니다. 전기가 끊긴 마을에선 통신도 매끄럽지 않았지만 그 한 문장은 충분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청 관할 강력팀이 투입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새벽 2시 무렵 강력팀장 최민석이 도착했다. 그는 현관 앞에서 한 번 숨을 고른 뒤 신발 위로 비닐 덧신을 씌웠다. 현장 보존부터 짧고 단호한 지시가 떨어졌다. 그의 눈은 집 안의 정돈됨을 오래 바라봤다. 아이 둘이 쓰러진 집치곤 너무 깔끔했다. 급박한 사고였다면 남아야 할 흔적이 없었다. 누군가가 정리를 했거나 애초에 정돈된 상태로 계획된 사건이거나 둘 중 하나였다. 최민석은 책상 위의 유리컵을 향해 손전등을 비췄다. 컵 벽면에 남은 마른 우유 자국, 바닥에 미세한 침전물, 채취. 그는 말끝을 흐리지 않았다. 감시교원은 면봉과 시료 용기를 꺼냈고 잔 내부를 조심스럽게 긁어 담았다. 이어서 주방 쓰레기통을 뒤졌다.
젖은 비닐과 음식물 찌꺼기 아래에서 구겨진 우유 팩이 나왔다. 찢어뜯은 자국이 거칠게 남아 있었고 측면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미세한 눌림이 있었다. 바늘 같은 것이 찔렀다가 빠져나간 흔적. 그 가능성이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순간 최민석의 표정이 더 딱딱해졌다. 동이 트기 전 국가수협력법의관 한지훈이 현장에 합류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눈꺼풀과 구강, 손끝을 살피고는 잠시 침묵했다. 질식이나 단순 쇼크로 보기엔 색이 너무 특이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특정 독성 물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유가 매개일 수 있고요. 단어 하나하나가 공기처럼 차갑게 퍼졌다. 독이라는 말이 나오자 밀실이라는 단어가 더 선명해졌다. 외부 침입이 없었다면 이 독은 누군가 들여온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것을 마셨다면 그것을 준 사람이 있다. 그 시각 병원 응급실 한쪽에서는 박수진이 링거를 맡고 있었다. 의료진은 쇼크 반응이라고 했다. 그러나 최민석은 알고 있었다. 사건은 울음의 크기로 판단되지 않는다. 누가 가장 크게 무너졌는지가 아니라 누가 가장 먼저 설명을 준비했는지가 수사의 방향을 바꾼다. 그리고 아직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었다. 아이들의 아버지 이기훈은 그 시각 고속도로 위를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다. 핸들을 쥔 손가락 마디는 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의 머릿속은 한 문장으로 가득했다. 내가 집을 비운 사이 집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그 질문은 곧 마을 전체를 뒤흔들 또 다른 질문으로 바뀌게 된다. 밀실에서 아이 둘이 죽었다. 그렇다면 살아남은 어른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어른은 정말 살아남은 것인가? 붉은 얼굴, 하얀 우유, 그리고 첫 번째 용의자. 다음 날 아침 비는 잦아들었지만 마을의 공기는 여전히 눅눅하고 무거웠다. 집은 폴리스 라인으로 둘러싸였고 강력팀은 밤새 채취한 증거물들을 정리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최민석 팀장이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죽음의 색이었다. 아이들의 얼굴과 손끝에 남아있던 그 낯선 붉음. 단순한 질식이나 급성 질환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색이었다. 국가수협력법의관 한지훈은 간단한 소견을 전달했다. 일산화탄소 중독에서도 이런 붉은 기가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집은 연탄도 없고 보일러 배기 문제 흔적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계모가 멀쩡했다는 게 걸려요. 최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독?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먹거나 마신 것. 그 말이 끝나자 팀원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책상 위에 유리컵 2개로 옮겨갔다. 컵 바닥에 얇게 남은 우유 자국, 그리고 주방 쓰레기통에서 나온 구겨진 우유팩. 감식팀은 우유팩 측면에 미세한 눌림 자국을 확대 촬영했고 그 형태가 바늘구멍과 유사하다는 1차 의견이 올라왔다. 누군가가 포장 상태를 유지한 채 내용물에 손을 댔을 가능성. 그 가능성만으로도 사건은 사고에서 완전히 멀어졌다. 오전 10시 이기훈이 병원에 도착했다. 야위고 피곤한 얼굴, 휑한 눈빛. 그는 장례 절차보다 먼저 왜를 묻고 있었다. 면담실에서 최민석이 조심스럽게 사실을 전하자 이기훈은 의자를 붙잡고 몸을 떨었다. 수진이는 아이들 잘 챙겼습니다. 제가 집을 비우니까 그 사람 아니면 애들 볼 사람이 없어서. 최민석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 목소리를 낮췄다. 어젯밤 우유는 누가 준비했죠? 이기훈은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다. 어머니가 이틀 전에 우유를 사다 줬습니다. 애들이 좋아한다고. 그 한마디는 수사의 방향을 잠깐 틀어놓았다. 우유가 매개라면 우유가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모든 접촉자를 다시 훑어야 했다. 그리고 이틀 전이라는 시간은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
누군가 미리 손을 댔다면 박수진이 우유를 두고 따라 주었어도 정작 독이 섞인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도 있었다. 정고 무렵 박수진은 진정제를 맞고 겨우 말을 이어갔다. 병실 면담은 짧게 그러나 정확하게 진행됐다. 아이들이 밥 먹고 우유 달라고 했어요. 제가 데워서 줬고요. 둘이 TV 보다가 잠든다고 방에 들어갔고 저는 샤워했어요. 나오니까 이미 말은 매끄러웠다. 너무 매끄러웠다. 최민석은 그녀의 진술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고 난 뒤 한 문장만 던졌다. 샤워를 했다고 했죠. 욕실 바닥은 젖어 있었는데 샤워기 주변은 마른 상태였습니다. 수건도 흠뻑은 아니었고요. 박수진의 눈동자가 아주 짧게 흔들렸다. 그녀는 곧바로 울음을 키웠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척 목을 움켜쥐었다. 그러나 그 과장된 반응은 오히려 팀원들의 메모를 더 빠르게 만들었다. 진짜 충격은 통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연출된 충격은 타이밍이 있다. 그날 오후 우유잔의 성분 분석 1차 결과가 들어왔다. 강한 독성 물질 반응. 정확한 물질명은 추가 검사가 필요했지만 이미 결론은 충분히 무거웠다. 아이들은 먹고 죽었다. 그리고 금액에는 우유였다. 최민석은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사고가 아니라 살인 수사다. 수사는 동시에 두 갈래로 갈라졌다. 첫째, 박수진이 직접 우유에 무엇인가를 섞었는지. 둘째, 우유가 집에 들어오기 전에 누군가 주입했는지. 그 두 번째 갈래 끝에는 자연스럽게 시어머니가 있었다. 이기훈의 어머니는 마을에서 걸어서 20분 거리 혼자 살고 있었다. 팀원들이 주변 탐문을 시작하자 오래된 갈등의 조각들이 빠르게 모였다.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았다. 말이 심했다. 애들 때문에 집안이 늘 시끄러웠다. 같은 말들이 서로 다른 입에서 비슷하게 흘러나왔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어머니가 당뇨로 주사기를 사용한다는 정보가 붙었다. 그러나 최민석은 결론을 서두르지 않았다. 갈등이 있다고 다 살인을 하진 않는다. 증거로 말해야 한다. 해가 질 무렵 강력팀은 시어머니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박수진은 여전히 병원 침대 위에서 울고 있었고 이기훈은 두 아이의 사진 앞에서 말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감식팀 한 명이 조용히 최민석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팀장님, 우유 팩 구멍, 일반 당뇨 주사 바늘보다 굵은 계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민석의 표정이 굳었다. 시어머니의 주사기가 아니라면 누가 무엇으로 우유에 손을 댄 걸까? 그날 밤 수사는 새로운 질문 하나를 품은 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우유가 아니라 독이었다. 국과수 협력 분석실의 문이 닫히자 바깥의 소음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차가운 형광등 아래 유리컵에서 채취한 잔여물과 우유팩의 내용물, 그리고 두 아이의 생체 시료가 나란히 번호표를 달고 놓였다. 최민석 팀장은 의자에 앉지 못했다. 벽에 기대어 보고서가 나오는 시간만을 계산하고 있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결론이었다. 무엇이 아이들을 죽였는가? 오후 늦게 한지훈 법의관이 최민석을 호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단단했고 단어 선택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일산화탄소 가능성은 사실상 배제됐어요. 집구조, 난방 흔적, 동거인의 상태를 모두 봤을 때요. 최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독성 물질 쪽이 확실합니까? 한지훈은 검사 결과지를 책상 위로 밀었다. 우유 잔여물과 혈액에서 동일 계열 반응이 나왔습니다. 급성 독성 반응, 그리고 색 변화까지 포함하면 시안화물 계열을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해요. 시안화물. 단어는 짧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기엔 충분했다. 한국에서 청상아리라는 단어로 더 익숙한 그것. 뉴스에서나 잠깐 스쳐 지나가던 독이 지금은 한 가정의 침대 위에서 현실이 되어 있었다. 최민석은 보고서를 집어들고 천천히 읽었다. 핵심은 단순했다. 두 아이는 섭취했다. 외부 자상이나 둔상 흔적이 없고 흡입사고 가능성도 낮다. 결국 마신 것이 원인이었고 현장에서 명확히 남아있는 유일한 공통 섭취 물질은 우유였다. 사건의 중심이 다시 단 2잔으로 수렴했다. 그날 밤 강력팀은 즉시 회의를 소집했다. 화이트보드에는 3개의 질문이 적혔다. 독은 어디에서 왔나? 누가 독을 다뤄야 가능한가? 독은 언제 우유에 들어갔나? 감식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유팩 측면에 미세한 관통 흔적이 있습니다. 찔렀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다만 최민석이 말을 받았다. 주사기 바늘 크기와 안 맞는다? 네, 일반적인 당뇨 주사 바늘보다 굵은 계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에게 잠시 쏠렸던 시선이 다시 흔들렸다. 시어머니는 당뇨로 주사기를 쓴다는 정보 때문에 1차적으로 의심선상에 올랐지만 바늘 굵기가 맞지 않는다면 바늘을 가진 사람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다. 결국 수사는 시어머니냐, 계모냐의 단순 구도가 아니라 제3의 접근자 가능성을 다시 열어야 했다. 한지훈 법의관은 독의 성격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했다. 이 계열 물질은 일반 가정에서 쉽게 구하기 어렵습니다. 접근 경로가 제한되어 산업 현장, 특히 금속 표면 처리, 도금 계열에서 관리 물질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죠. 최민석의 페니보드 위에서 멈췄다. 도금, 주변 공단, 도금업체 전수 체크, 최근 화학물질 분실, 출입 기록 이상, 내부 직원 민원까지 다 훑어. 지시가 떨어지자 팀원들은 즉시 역할을 나눴다. 한 팀은 인근 산업단지와 화학물질 취급업소를 추적하고 다른 팀은 박수진의 생활 방향을 다시 해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 박수진의 진술이 다시 테이블 위로 올라왔다. 우유를 데워서 줬다. 아이들은 TV를 보다 잠들었다. 나는 샤워 중이었다. 말은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자연스러움이야말로 수사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였다. 충격 상태의 사람은 서사가 매끈하지 않다. 빠진 조각이 있고 순서가 뒤섞이고 기억이 끊긴다. 그런데 박수진은 사건의 흐름을 너무 매끄럽게 전달했다. 최민석은 그 점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팀원들에게 박수진의 병원 CCTV 기록, 병실 출입 기록, 면담 시 행동 관찰 보고를 요청했다. 그 사람이 울 때와 울지 않을 때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 동시에 우유가 집에 들어온 이틀 전도 다시 중요해졌다. 이기훈의 말대로라면 우유는 시어머니가 전달했다. 그렇다면 전달 이전에 이미 손이 탄 것인지 아니면 전달 이후 박수진이 조작했는지가 관건이었다. 보관 위치, 냉장고 동선, 우유팩을 처음 개봉한 시점, 아이들이 이전에도 같은 우유를 마셨는지 작은 사실 하나가 결정적 실마리가 될 수 있었다. 회의 말미, 최민석은 화이트보드 아래에 마지막으로 한 줄을 적었다. 아이들이 우유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을 믿었다. 아이들이 경계하지 않았다는 건 우유를 건넨 사람이 낯선 침입자가 아니라 집 안에 어른일 가능성을 높였다. 밀실에서 벌어진 사건의 본질은 늘 같다. 문이 잠겼다는 사실이 아니라 신뢰가 잠겼다는 사실. 그날 밤 강력팀은 수사의 범위를 넓혔다. 박수진의 통신 내역, 금융 흐름, 생활 패턴을 분 단위로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특히 전고 무렵의 공백 시간에 대한 재확인이 들어갔다. 가족과 이웃이 믿어온 모범적인 계모의 시간표에는 설명되지 않는 틈이 있었다. 그리고 최민석은 알고 있었다. 이 사건의 진실은 우유 안에만 있지 않다. 우유는 단지 매개체일 뿐. 진짜는 우유를 선택한 사람의 계산이다.
수사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누가 어떤 이유로 이 독을 필요로 했는가? 보험의 숫자, 그리고 수진의 두 얼굴, 최민석은 사건을 독으로 규정한 순간부터 수사가 결국 돈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었다. 아이 둘이 동시에 쓰러졌고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으며 무엇보다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그것을 마셨다는 사실이 결정적이었다. 결국 우유를 건넨 사람은 아이들이 완전히 믿는 어른이어야 했다. 그 믿음이 배신으로 바뀌는 지점은 대개 한 가지다. 절박함, 그리고 숫자. 1. 보험 서류에서 튀어나온 비정상적인 무게. 사건 발생 4일째, 최민석은 경제팀과 함께 유가족 관련 서류를 한꺼번에 확보했다. 그 중에서도 그가 먼저 펼친 것은 보험 자료였다. 아이들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있나? 질문은 단순했지만 답은 무거웠다. 이기훈은 몇 년 전부터 두 아이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유지하고 있었다. 장거리 운전으로 사고 위험이 높다고 생각했고 아이들 대학 등록금이라는 명목이었다. 그러나 보험의 설계는 지나치게 두꺼웠다. 보장 범위가 넓고 특정 조건에서는 지급액이 커지는 구조였다. 더 결정적인 부분은 따로 있었다. 수익자는 아버지 이기훈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즉, 아이들이 사망할 경우 보험금은 이기훈 계좌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 회의실 공기가 잠시 굳었다. 그럼 수진은 돈을 못 받는 거 아닌가요? 막내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최민석은 서류를 탁 소리나게 덮었다. 그게 함정이지. 수익자가 누구냐보다 중요한 건 누가 그 계좌를 쥐고 있느냐야. 곧바로 금융동선 확인이 들어갔다. 그리고 이기훈의 진술은 수사가 원하던 방향으로 정확히 떨어졌다. 이기훈은 평소 집을 비우는 탓에 통장, 카드, 비밀번호, 현금 관리까지 대부분을 박수진에게 맡겨왔다. 보험금이 이기훈에게 지급된다 해도 실제로 그 돈을 먼저 움직일 사람은 집에 있는 사람이었다. 뒤에 15분짜리 상담 전화. 보상 제외가 뭐죠? 그날 오후 보험사 담당자를 통해 하나의 기록이 추가로 올라왔다. 약 2주 전 한 여성이 이기훈의 아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유난히 집요하게 질문했다. 어떤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지 보상 제외, 아이가 스스로 먹은 것으로 인한 중독 사망도 보상이 되는지, 지급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통화 시간은 짧지 않았다. 15분가량 이어졌고 보험금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실무적인 질문들이었다. 최민석은 통신 내역을 대조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날짜와 시간, 그리고 박수진의 휴대전화 발신 기록이 일치했다. 그 순간 사고라는 단어는 완전히 힘을 잃었다. 누군가는 이미 죽음 이후의 절차를 공부하고 있었다. 3. 밤의 전화, 낮의 공백, 통신 메타데이터가 말하는 것. 박수진은 병원에서 기억이 끊긴다고 말했다. 하지만 휴대전화는 기억을 잃지 않았다. 삭제된 통화 목록은 복원되지 않아도 통신사에 남는 메타데이터는 남는다. 디지털 분석팀이 보고한 내용은 간단했다. 박수진은 특정 번호들과 심야 혹은 전고 무렵에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있었다. 가족이 없는 시간대였다. 가장 빈번한 번호의 주인은 장석현이었다. 지역에서 불법 도박판과 사채를 함께 돌린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는 인물. 폭력 전과도 확인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번호. 한 달 사이 고작 3번 통화했지만 마지막 통화는 사건 전날 아침이었다. 통화 시간은 30초. 번호의 가입 정보는 도금금속 표면 처리 관련 업체로 연결됐다. 최민석은 그 한 줄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도금업은 특정 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업종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법의관의 소견과도 맞물렸다. 이 30초짜리 전화. 누구야? 그날 저녁 팀은 업체를 특정하고 담당자를 조회했다. 그리고 1시간 만에 이름이 올라왔다. 강태환, 30대 중반, 공장 창고 관리 라인.
박수진과는 중학교 동창 관계로 연결되었다는 정황이 함께 붙었다. 4. 주민 탐문이 꺼내온 말. 그 여자는 빚이 있었어요. 증거는 종종 사람의 입에서 먼저 나온다. 마을 탐문 과정에서 오래된 단서가 튀어나왔다. 도박이요. 그 여자는 도박을 했어요. 한 주민은 노래방 간판을 단 술집 뒤편에서 박수진을 봤다고 했다. 또 다른 사람은 더 노골적인 이야기를 흘렸다. 박수진이 큰 판에 손을 대다가 급격히 무너졌고 그 뒤로 장석현 쪽 사람들에게 쫓기는 듯했다는 말이었다. 결정적인 건 CCTV였다. 불법 업소 근처 카메라에 박수진이 끌려 들어가는 듯한 장면이 남아있었다. 잠시 후 그녀가 얼굴이 굳은 채로 나오며 현금을 쥔 모습. 수사는 빚이라는 단어에 실체를 부여했다. 최민석은 그 장면을 반복 재생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도박 자체가 아니었다. 압박의 강도였다. 사채는 갚지 못하면 끝나지 않는다. 갚을 수 있는 길이 막히면 사람은 가장 쉬운 현금화를 찾는다. 그리고 박수진이 가진 가장 현금화 가능한 자산은 충격적으로도 집 안에 있었다. 결론을 서두르지 않는 수사. 동기는 충분, 이제는 연결. 회의 말미. 최민석은 칠판에 정리했다. 독성 물질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다. 박수진 주변에 도금업 종사 동창이 있다. 불법 도박 사채 인물과 빈번히 연락한다. 보험금 지급 조건을 사전에 확인한 통화가 존재한다. 가정의 금융 통제권은 박수진이 쥐고 있다. 동기는 충분하다. 최민석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동기만으로는 체포 못해. 우유에 손댄 순간 그 연결고리를 가져와. 그날 밤 강력팀은 두 방향으로 움직였다. 한 팀은 강태환의 공장 출입 기록과 물품 관리 로그를 요청했고 다른 팀은 장석현의 업소 주변을 잠복하기 시작했다. 박수진은 병원 침대 위에서 계속 울고 있었지만 수사는 이미 눈물이 아니라 기록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최민석은 확신에 가까운 예감을 품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나쁜 계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 박수진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있었고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 장에서 그 30초짜리 전화의 주인 강태환의 입이 열리기 시작한다. 30초의 통화. 그리고 도금 공장의 남자. 사건 전날 아침 단 30초. 짧은 통화 하나가 강력팀을 공단 쪽으로 밀어넣었다. 최민석은 통신 분석팀이 넘겨준 서류를 다시 펼쳐들었다. 번호의 가입 정보는 금속 표면 처리, 도금업체 명의였다. 누군가 산업용 독성 물질이라는 단어를 꺼냈던 순간부터 이 방향은 사실상 정해져 있었다. 문제는 단 하나였다. 그 도금 공장 직원이 박수진과 어떤 관계냐는 것. 강력팀은 즉시 업체로 향했다. 서울 외곽을 벗어나 산업단지가 밀집한 구역에 들어서자 공기는 달라졌다. 쇳내, 약품 냄새, 기계의 진동이 섞여 있었다. 공장 외벽은 낡았고 출입구에는 유해물질 취급 표지가 붙어 있었다. 최민석은 그 표지를 잠깐 바라본 뒤 현장 책임자에게 영장을 내밀었다. 창고 출입 기록, CCTV, 약품 재고 장부 전부 확인합니다. 현장 책임자는 당황했지만 더 당황한 건 창고 관리 라인에서 나온 보고였다. 특정 약품의 재고가 장부상 수치와 맞지 않았다. 수량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크지 않다는 말은 통하지 않았다. 아이 둘을 죽이기에는 아주 적은 양도 충분하다. 그리고 그 이름이 올라왔다. 강태환, 30대 중반, 창고 관리 라인. 이 회사에서 약품을 가장 가까이 다루는 사람. 최민석은 태환의 이력과 주변 관계를 빠르게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뜻밖의 연결고리가 잡혔다. 박수진과 중학교 동창. 같은 동네, 같은 학군, 같은 졸업 앨범. 시간이 지났어도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사건 직전의 통화.
그리고 그날 점심 무렵 공단 인근 카페 CCTV에 찍힌 두 사람의 짧은 만남. 카메라 속 박수진은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강태환은 주변을 살피며 무언가를 건넸다. 종이봉투였다. 20초 남짓. 대화는 보이지 않았지만 장면은 충분히 말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강력팀은 강태환을 창고에서 분리해 임의동행을 요구했다. 태환은 처음엔 강하게 반발했다. 저는 그냥 일하는 사람입니다. 약품은 회사 규정대로 관리해요. 그러나 최민석은 말을 길게 하지 않았다. 어제 아침 박수진과 통화했죠. 그리고 점심에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뭘 줬는지 말하세요. 태환의 얼굴이 한순간 굳었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친구라서 만났다고 둘러댔지만 최민석은 이미 그 다음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도금 약품, 재고가 맞지 않아요. 누가 빼냈습니까? 태환은 입술을 깨물었다. 땀이 이마를 타고 내려왔다. 그는 끝까지 버티려 했지만 증거가 차근차근 쌓이며 도망칠 틈을 지웠다. 카페 CCTV, 통신기록, 출입 로그, 재고 장부. 무엇보다 박수진이 그를 필요로 했다는 정황이 너무 선명했다. 조사가 시작된 지 2시간쯤 지났을 때 태환은 결국 고개를 떨궜다. 제가 조금 빼냈습니다. 최민석은 목소리를 낮췄다. 얼마나? 태환은 떨리는 손으로 공기 중에 작은 강역을 그렸다. 정확히는 몇백 밀리그램 정도요. 아주 조금입니다.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왜 빼냈지? 태환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그러다 박수진의 이름을 꺼냈다. 수진이가 울면서 부탁했습니다. 태환의 진술은 단순했다. 박수진은 동네에 병든 들개가 돌아다니고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말했다. 시중의 쥐약으로는 효과가 없고 확실한 약이 필요하다고 했다. 태환은 망설였지만 결국 넘어갔다. 오래전부터 박수진에게 미련이 남아 있었고 그 미련은 한 번만 일하는 자기 합리화를 만들었다. 그걸 어떤 용기에 담아줬지? 태환은 바로 대답했다. 작은 갈색 유리병이요. 예전에 안약 담던 병. 씻어서 말려놨던 게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휴대하기 좋게 해달라고 해서요. 최민석은 그 말을 놓치지 않았다. 작은 갈색 유리병, 안약병. 그 정도 크기라면 우유팩에 작은 구멍을 내고 주입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게다가 감식에서 관통 흔적이 확인된 상황이었다면 이 진술은 수사 퍼즐을 한 칸 맞춰주는 조각이 될 수 있었다. 니오는 그게 아이들에게 갈 거란 걸 알았나? 태환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요, 전 몰랐습니다. 전 진짜로 들가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을 해치려고 준 게 아닙니다. 그가 울먹이며 말하는 동안에도 최민석의 표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지금 중요한 건 몰랐다는 주장 자체가 아니라 그 물질이 어떻게 박수진에게 넘어갔는지, 그리고 박수진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였다. 강력팀은 즉시 절차를 진행했다. 강태환은 유해와 학물질 불법 반출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고 압수수색 범위는 그의 차량과 주거지로 확대됐다. 태환이 말한 갈색 유리병의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낮았지만 수사는 늘 낮은 가능성을 모아 결론을 만든다. 그리고 그날 밤 최민석은 조용히 다음 지시를 내렸다. 박수진, 다시 불러. 이번엔 우유가 아니라 태환부터 시작한다. 한 남자가 입을 열었다. 이제 남은 건 그 입에서 나온 사실들이 박수진의 울음과 어떻게 맞물리는지였다. 그리고 그 연결이 완성되는 순간 이 사건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구조가 된다. 지워진 지문, 남겨진 DNA, 강태환의 진술이 확보된 순간부터 수사는 더 이상 가능성의 영역이 아니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였다. 그 진술이 박수진의 행동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그리고 박수진이 어디까지 계획했고 어디까지 실행했는지를 증거로 완성하는 일.
최민석은 박수진을 다시 불렀다. 병원에서 경찰서로 옮겨진 뒤에도 그녀는 같은 패턴을 반복했다. 질문이 시작되면 울고, 핵심으로 들어가면 숨이 가빠지고, 잠시 진정되면 기억이 끊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최민석은 그녀의 감정을 다루지 않았다. 오직 기록과 물증만 테이블 위에 올렸다. 수진 애씨, 어제 아침 강태환과 통화했습니다. 박수진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다. 아주 짧은 반응이었다. 그러나 그 짧음이 오히려 선명했다. 그냥 학교 동창이에요. 무슨 문제라도. 그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의 높낮이가 흔들렸다. 최민석은 곧바로 다음 장면을 내밀었다. 공단 인근 카페 CCTV 캡처였다. 박수진과 강태환이 종이봉투를 주고받는 장면. 이게 동창끼리 안부 인사입니까? 박수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곧 울음을 키웠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같은 문장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최민석은 울음을 멈추게 하려 하지 않았다. 울음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그는 다음 증거로 넘어갔다. 강태환은 당신에게 유해물질을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신이 위험한 들개 때문이라고 말했다고요. 박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걸 애들한테.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최민석이 끊었다. 그럼 우유는 왜 하필 그날이었죠? 침묵이 길어졌다. 수사는 이 침묵을 기다린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 말을 준비하지만 침묵 속에서는 표정이 먼저 흔들린다. 박수진은 눈을 내리깔았고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최민석은 한지훈 법의관의 감정 요지를 짧게 전달했다. 아이들은 섭취로 사망했습니다. 집에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고요. 즉, 그 독은 집 안에서 아이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박수진은 다시 같은 방으로 돌아가려 했다. 저는 샤워 중이었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최민석은 기다렸다는 듯 서류 한 장을 앞으로 밀었다. 욕실 감식 결과입니다. 바닥은 젖어 있었지만 샤워기 주변은 건조했고 수건은 흠뻑 젖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샤워를 오래 한 흔적이 아니었어요. 박수진의 울음이 잠시 멈췄다.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거칠어졌다. 이때 최민석이 마지막 조각을 올렸다. 사건 다음 날, 집에서 약 2km 떨어진 외곽 쓰레기 집화장 근처 CCTV 캡처였다. 비가 가장 세차게 쏟아지던 시간대, 우비를 쓴 사람이 봉투를 버리고 돌아서는 모습. 화질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체형과 걸음걸이, 그리고 이동 동선이 박수진의 것과 겹쳤다. 이 시간, 이 위치, 설명해 보세요. 박수진은 저건 내가 아니다 라고 말하지 못했다. 대신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억이 없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증거가 곧이어 나왔다. 집화장 인근에서 확보된 쓰레기 봉투는 이미 감식 중이었고 그 안에는 작은 소품들이 섞여 있었다. 그중 하나가 수사의 결을 완전히 바꿨다. 갈색의 작은 유리병. 한지훈은 이 유리병을 처음 받았을 때 단번에 이상함을 알아챘다. 표면이 미세하게 거칠었다. 확대 촬영 결과 유리 표면에는 균일한 긁힘이 남아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외부 표면을 문질러 닦아낸 흔적. 그리고 실제로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지문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최민석은 그 결론을 박수진 앞에서 차분하게 읽었다. 병 표면에서 지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찰 흔적이 확인됐어요. 그리고 봉투 안에는 일회용 장갑도 있었죠. 박수진의 눈빛이 그제야 흔들렸다. 지문이 없다는 말은 우연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장갑은 더 잔인했다. 장갑 안쪽에서 채취된 생체 흔적이 박수진과 일치했다는 1차 감정 결과가 도착해 있었다.
그녀가 벗어던진 장갑은 결국 그녀를 다시 붙잡는 손이 됐다. 최민석은 마지막으로 보험 관련 기록을 꺼냈다. 사건 2주 전 보험사에 보상 제외와 지급 조건을 묻는 전화가 있었고 발신자는 당신 번호였습니다. 그날 이후 당신은 강태환과 연락했고 사건 전날엔 30초 통화를 했습니다. 증거는 하나가 아니라 연결이었다. 전화, 만남, 물질, 섭취, 폐기, 감식. 어느 한 지점만 떼어놓으면 우연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연결되면 구조가 된다. 그리고 구조는 사람을 도망치게 하지 않는다. 박수진은 고개를 숙였다. 울음은 다시 시작되지 않았다. 대신 입술이 떨렸다. 그 떨림은 슬픔보다 두려움에 가까웠다. 최민석은 질문을 바꿨다. 이제부터는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왜냐였다. 수진 씨, 아이들을 죽여야 했던 이유가 뭡니까? 박수진은 한참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처음으로 다른 이름을 꺼냈다. 장석현이요. 그 이름이 나오자 최민석의 표정이 바뀌었다. 사건은 한 사람의 잔혹함으로만 설명되는 유형이 아니다. 누군가를 벽으로 몰아넣는 압박이 있었고 그 압박이 동과 공포의 형태라면 다음 장면은 더 어두워진다. 박수진은 떨리는 숨을 삼켰다. 더는 못 버텼어요. 그 사람은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최민석은 펜을 들었다. 이건 시작이었다. 누군가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 수사는 그 다음을 멈추지 않는다. 장석현의 이름, 그리고 비제 장부. 장석현이요. 박수진의 입에서 그 이름이 떨어지는 순간 조사실의 공기가 바뀌었다. 최민석은 펜 끝을 멈추지 않았다. 사람은 보통 범행을 인정하기 직전 자신이 견딜 수 없는 공포의 대상을 먼저 말한다. 그리고 그 공포는 대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다. 장석현이 뭘 했습니까? 최민석이 묻자 박수진은 눈을 감았다. 울음은 없었다. 대신 숨이 얇고 길게 떨렸다. 저 돈을 빌렸어요. 처음엔 조금이었어요. 생활비라고, 애들 학원비라고. 남편이 집에 없으니까 제가 버텨야 하는 줄 알았어요. 말이 길어질수록 문장은 핑계와 고백 사이를 오갔다. 그녀는 도박판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빨라졌다고 했다. 한 번 잃으면 다음 판에서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 다음은 빚을 갚기 위해 또다시 빚을 빌리는 구조였다. 그녀의 일상은 숫자로 쪼개졌고 숫자는 곧 공포가 되었다. 그 사람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박수진은 손가락으로 무의식적으로 팔을 긁었다. 전화가 오면 숨이 막혔어요. 애들 앞에서도 밤에도 언제 갚을 거냐고 집으로 간다고. 최민석은 그 말을 끊지 않았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의 진술이 아니라 협박의 형태와 빈도 그리고 범행으로 이어진 인과였다. 그는 질문을 바꿨다. 보험세는 왜 전화했죠? 박수진의 눈꺼풀이 한 번 크게 떨렸다. 그 질문은 이미 사실을 알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녀는 도망치듯 고개를 흔들다가 결국 목소리를 내렸다. 제가 미쳤던 것 같아요. 그냥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 돈을 못 갚으면 끝이라고 했어요. 제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애들 보험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최민석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지만 그 문장이 수사의 중심을 다시 고정시키는 것을 느꼈다. 보험은 동기였고 빚은 압박이었다. 그러나 동기와 압박만으로 아이들이 죽지는 않는다. 누군가는 실행을 했다. 최민석은 그 지점을 정확히 찍었다. 그래서 강태환에게 연락했습니까? 박수진은 더는 부정하지 못했다. 제가 부탁했어요. 아주 조금만
동물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 사람은 믿었어요. 박수진의 고백은 부서진 서사처럼 끊겼다. 그러나 끊긴 사이사이를 메우는 건 수사 기록이었다. 보험 콜센터 통화, 사건 전날 30초 통화, 카페에서의 봉투 전달, 우유 팩의 관통 흔적, 그리고 집화장에서 발견된 유리병과 장갑. 하나씩 맞춰지는 순간 박수진의 변명은 가능성에서 패턴으로 바뀌었다. 최민석은 마지막으로 물었다. 장석현은 당신에게 살인을 지시했습니까? 박수진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그 침묵은 오히려 사실을 보여주었다. 지시가 있었는지 아니면 압박이 사람을 밀어붙였는지 그녀는 결국 고개를 저었다. 직접 죽여라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제가 망가지든 말든 상관없었어요. 돈만 내라고, 내일이면 온다고, 집으로 간다고. 그날 밤 강력팀은 즉시 장석현 라인을 가동했다. 지금까지는 박수진 주변의 개인 관계와 물증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범죄 생태계로 들어가야 했다. 장석현이 단순한 채권자라면 협박죄로 끝날 수 있다. 그러나 불법 도박과 사채 조직이라면 박수진의 파국은 개인의 타락이 아니라 시스템의 결과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 디지털팀은 장석현의 통신 위치 패턴을 추적했고 반복적으로 찍히는 좌표가 하나로 모였다. 산업단지 외곽 간판이 있는 주점 하나. 겉으로는 평범한 술집이었지만 특정 시간대마다 출입 인원이 일정하게 늘었고 차량들이 번호판을 가리거나 주차 각도를 비정상적으로 맞추는 장면이 포착됐다. 잠복팀은 그곳에서 손님이 아니라 돈이 움직이는 냄새를 맡았다. 새벽 2시, 급습이 결정됐다. 문이 열리는 순간 안쪽의 소음이 일제히 끊겼다. 담배 연기, 카드를 섞는 소리, 칩이 튀는 소리. 벽 뒤쪽에는 작은 방이 있었고 그 안에는 현금 다발과 채무 장부가 놓여 있었다. 장부에는 여러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중 한 페이지에 박수진이라는 이름이 선명했다. 날짜별로 증가하는 이자, 연체 표시,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굵은 글씨로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기한 이번 주 장석현은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그는 놀라지도 크게 반발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익숙한 표정이었다. 잡힐 가능성을 늘 계산해온 사람의 얼굴. 조사실에서 그는 웃음기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수진, 돈 빌린 건 맞죠? 갚아야죠. 그게 죄입니까? 최민석은 장부를 책상 위에 놓았다. 불법 도박, 사채, 폭력 전과, 그리고 협박 정황. 이게 정상적인 채권입니까? 장석현은 어깨를 으쓱했다. 세상은 원래 그래요. 나는 규칙대로 한 겁니다. 빌렸으면 갚는 거. 아이들이 죽은 그날 밤 당신은 어디 있었죠? 최민석의 질문은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웠다. 장석현은 잠시 눈을 굴렸다. 여기 있었죠. 사람들 많습니다. 알리바이 넘쳐요. 그 말은 사실일 가능성이 컸다. 장석현 같은 인물은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는다. 그가 범행의 실행자가 아니라는 건 최민석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박수진을 벽으로 몰아넣었는지, 살인 이후 보험금을 노리고 움직였는지, 혹은 범행을 예견하고도 방치했는지는 수사의 다음 단계였다. 그날 새벽 최민석은 박수진의 첫 고백을 다시 들여다봤다. 그 사람은 내일이면 온다고 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박수진은 시간표를 갖고 있었다. 아이들의 죽음은 충동이 아니라 마감일이 만든 선택이었다. 최민석은 팀원들에게 지시했다. 장석현 폰 포렌식, 삭제 메시지, 통화 녹취, 위치 로그 전부. 박수진과 오간 대화에서 보험이나 방법 같은 단어가 나오면 그게 연결고리다. 수사는 이제 한 단계 더 깊어졌다. 박수진의 죄는 이미 물증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장석현의 그림자는
아직 형태가 완성되지 않았다. 그리고 최민석은 알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무서운 건 독이 아니라 독을 필요로 하게 만든 구조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다음 장에서 포렌식 팀이 복원한 삭제 메시지 한 줄이 이 사건의 무게중심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삭제된 한 줄, 무너지는 알리바이, 디지털 포렌식실의 형광등 아래에서 시간은 늘 느리게 흐른다. 눈에 보이는 건 차가운 장비와 숫자뿐인데 그 숫자들이 사람의 목숨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최민석은 그날 밤 장석현의 휴대전화와 박수진의 휴대전화가 동시에 분석대 위에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다. 두 기기는 서로 다른 주머니에서 나왔지만 같은 사건의 한가운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포렌식 팀장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지운 건 많습니다. 메시지, 통화 기록, 메신저 대화방. 그런데 완전히 지운 건 아닙니다. 흔적이 남아 있어요. 최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삭제는 감추는 행위지만 동시에 감출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이기도 하다. 먼저 복원된 것은 박수진의 통화 메타데이터였다. 사건 전후로 박수진이 특정 시간대마다 반복적으로 연락하던 번호들, 이미 확인된 강태환, 그리고 장석현.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히 통화가 있었다 수준이 아니었다. 사건 당일 오후 박수진의 휴대전화는 보험사 콜센터로 다시 한번 연결돼 있었다. 짧은 통화. 그러나 그 짧음이 오히려 목적을 보여줬다. 무엇을 확인했는지, 왜 하필 그날이었는지. 수사는 다시 보험이라는 축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포렌식 화면에 드디어 삭제된 한 줄이 떠올랐다. 장석현이 박수진에게 보낸 메시지였다. 전송 시각은 사건 며칠 전 밤. 내일까지 정리 안 되면 내 집으로 간다. 문장 하나로 충분했다. 박수진이 그 사람이 내일 온다고 했다고 말했던 진술이 허공에서 떨어진 감정 고백이 아니라 실제 압박의 기록으로 박제되는 순간이었다. 최민석은 그 문장을 한 번 더 읽었다. 위협은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어도 폭력이다. 특히 상대가 도망칠 곳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 그 한 줄은 칼이 된다. 포렌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장석현의 기기에서 복원된 메신저 대화 일부에는 돈과 기한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박수진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장부의 날짜와 메시지 전송 시각이 절묘하게 맞물렸다. 이번 주, 오늘, 내일 같은 단어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났고 마지막에는 단순한 독촉이 아니라 실행을 예고하는 뉘앙스가 남아 있었다. 최민석은 즉시 판단했다. 장석현은 직접 살인을 지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박수진을 벼랑으로 몰아넣은 압박의 형태는 이제 추정이 아니라 기록이 됐다. 남은 건 박수진이 그 압박을 어떻게 행동으로 바꿨는지, 그 마지막 연결고리였다. 그날 새벽 박수진은 다시 조사실로 들어왔다. 울음은 줄었고 대신 얼굴이 말라 있었다.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울음을 멈춘다. 더 이상 울어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다. 최민석은 테이블 위에 출력물을 한 장씩 놓았다. 보험 통화 기록, 강태환과의 통화 내역, 카페 CCTV 캡처, 그리고 장석현의 복원 메시지. 수진 씨. 최민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이제 기억이 안 난다는 말로는 안 됩니다. 남아있는 건 우연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박수진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 메시지까지 나왔네요. 그 한 문장이 사실상 부정을 끝냈다. 최민석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우유에 넣은 건 무엇입니까? 박수진의 눈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처음으로 사건의 중심을 직접 입에 올렸다. 도금 약품, 그거요. 강태환이 준 물질이죠. 네, 최민석은 질문을 좁혔다. 언제, 어떻게 넣었습니까? 박수진은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말하기 시작했다. 문장은 끊겼고 중간중간 삼키는 숨이 섞였다. 그러나 내용은 분명했다. 그녀는 우유팩을 그대로 두고 겉으로는 평범한 밤을 만들었다. 아이들은 경계하지 않았고 그녀는 그 신뢰를 이용했다. 아이들이 우유를 원했을 때 그녀는 이미 결정을 끝낸 상태였다고 했다. 아이들이 우유 마시고 조금 있다가 얼굴이 그녀는 말을 멈췄다. 그 장면을 떠올리는 것이 고통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최민석은 구분하지 않았다. 수사의 언어는 감정의 종류를 따지지 않는다. 오직 사실을 요구한다. 그 뒤에 무엇을 했죠? 박수진은 잠시 입술을 떨더니 마침내 말했다. 장갑 끼고 남은 걸 정리했어요. 병은 지문 나오면 안 되니까. 그 말은 감식 결과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유리병 표면에 미세한 마찰 흔적, 지문이 남지 않은 이유, 봉투 안에서 나온 장갑. 수사는 다시 한번 연결로 완성됐다. 최민석은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왜 하필 아이들이었습니까? 박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번에는 울음이 아니라 무너지는 표정이었다. 제가 벗어나고 싶었어요. 빚이 감당이 안 됐고 그 사람은 내일 온다고 했고 남편은 집에 없고 그녀는 스스로의 문장을 끝내지 못했다. 그 말은 변명이었다. 동시에 고백이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이든 아이들의 죽음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최민석은 차갑게 결론을 정리했다. 당신은 보험금을 염두에 두고 조건을 확인했고 독을 구했고 우유를 매개로 아이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폐기했습니다. 맞습니까? 박수진은 한참을 멈춰 있다가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다. 네, 그 순간 조사실 안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자백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이다. 이제 수사는 사실관계만이 아니라 법적 구조를 만들어야 했다. 강태환의 불법 반출, 장석현의 불법 도박 사차해 및 협박, 그리고 박수진의 살인과 보험 관련 사기 의도. 각각은 따로 처벌되지만 이 사건 안에서는 서로 얽혀 있었다. 최민석은 마지막 절차를 진행했다. 진술조서에 서명하십시오. 박수진은 펜을 잡았다. 그 손은 흔들렸다. 아이들에게 우유를 건네던 손, 장갑을 끼고 병을 닦았던 손, 그리고 지금은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는 손. 사인은 짧았고 삐뚤었다. 하지만 그 삐뚤한 글씨는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도장처럼 남았다. 새벽 5시, 밖은 아직 어두웠다. 경찰차 여러 대가 조용히 움직였다. 최민석은 무정히에 짧게 말했다. 현장 재현 준비, 이동한다. 박수진은 수갑을 찬 채 차량에 태워졌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길은 그녀가 쓰레기 봉투를 버리기 위해 지나갔을지도 모를 길과 겹쳤다. 비는 그쳤지만 길게는 아직 물기가 남아있었다. 어떤 흔적은 지워져도 어떤 흔적은 남는다. 그리고 최민석은 알고 있었다. 다음 장면은 자백의 진위를 확인하는 시간이다. 그녀가 말한 순서대로 그녀의 발걸음이 움직이는지, 그녀가 숨기려 했던 마지막 조각이 어디에 남아있는지. 새벽의 어둠 속에서 사건은 마침내 재현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재현, 판결,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 새벽 6시 20분. 폴리스 라인이 다시 마을 끝자락의 집을 둘러쌌다. 전날의 비는 그쳤지만 땅은 아직 축축했고 공기는 차가웠다. 강력팀은 현장 재현 절차를 위해 모든 동선을 다시 고정했다. 박수진은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서 내려왔다. 주민들은 멀찍이 떨어져 있었지만 시선은 한 곳에 모였다. 누군가가 낮게 말했다. 저 여자가 정말? 최민석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지금 이 재연이 단지 보여주기식 절차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자백은 언제든 번복될 수 있고 변명으로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행동의 순서는 흔들기 어렵다. 범인은 기억을 지우려 해도 몸이 먼저 기억한다. 박수진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현관으로 향했다. 그날 밤처럼 최민석이 짧게 말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을 지나 아이들 방 앞에서 멈췄다. 숨이 가빠졌고 손끝이 떨렸다. 최민석은 그 떨림이 죄책감인지 두려움인지 판단하지 않았다. 수사에서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재현이 물증과 일치하는지였다. 우유는 어디에 있었죠? 박수진은 주방 냉장고 쪽을 가리켰다. 그리고 가스레인지 앞에 섰다. 우유를 데웠다고 주장한 그 자리. 실제로는 데웠다는 말이 범행을 정상적인 가정행위로 위장하기 위한 장치였다는 점이 더 중요했다. 그녀는 그날처럼 컵 2개를 꺼내는 신용을 했다. 여기서 넣었어요. 박수진은 손가락으로 우유팩 옆면을 가리켰다. 마치 바늘을 찔렀던 위치를 그대로 기억하는 듯 했다. 감식 결과로 확보된 관통 흔적과 그녀가 지목한 지점이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 최민석은 눈빛 하나로 감식요원에게 확인을 지시했다. 재현은 연출이 아니라 마지막 검증이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건넸습니다. 박수진은 아이 방으로 향하는 동선을 그대로 밟았다. 그 동선은 짧았고 그 짧음이 오히려 잔인했다. 몇 걸음이면 아이들은 죽음으로 들어간다. 최민석은 마지막을 확인했다. 그 다음 증거를 어떻게 처리했죠? 박수진은 한숨처럼 말하며 현관 밖으로 나갔다. 장갑을 끼고 병을 닫고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마을을 벗어나던 길을 가리켰다. 저쪽으로 버렸어요. 그 지점은 실제로 갈색 유리병과 장갑이 발견된 방향과 일치했다. 재현 절차는 그렇게 끝이 났다. 단순한 자백이 아니라 자백의 구조가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며칠 뒤 사건은 기소 단계로 넘어갔다. 박수진은 살인 혐의가 핵심이었고 보험 관련 부분은 사망을 전제로 한 경제적 이득 시도 정황으로 추가 정리됐다. 강태환은 유해물질 불법 반출 및 관리 위반으로, 장석현은 불법 도박 사체 및 협박 정황으로 별도 사건이 병합 또는 분리 기소됐다. 각자의 죄는 달랐지만 사건은 한 줄로 이어져 있었다. 압박이 있었고 선택이 있었고 실행이 있었다. 재판은 오래 끌지 않았다. 증거는 촘촘했다. 통신기록, 카페 CCTV, 우유팩 관통 흔적, 유리병의 마찰 흔적, 장갑 내부의 생체 흔적, 그리고 현장 재현까지. 어느 하나만으로도 무겁지만 함께 놓이면 도망칠 틈이 없었다. 선고 당일 법정은 조용했다. 검사의 목소리는 딱딱하고 분명했다.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였고 범행은 계획적이었으며 범행 후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 박수진은 마지막 진술에서 울음을 보였지만 그 울음은 법정에서 무게를 바꾸지 못했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었다. 박수진에게 중형이 선고되었고 공범 및 관련자들도 각각의 혐의에 따라 처벌이 내려졌다. 법정 밖에서 이기훈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었다. 판결은 공식을 완성하지만 상실을 되돌리진 못한다. 그는 두 아이의 사진을 손에 쥐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찍힌 평범한 웃음. 그 웃음은 이제 증거가 아니라 남겨진 사람의 벌이 된다. 최민석은 법정 계단 아래에서 잠시 멈췄다. 그는 사건을 끝까지 붙잡았고 그 결과로 끝이라는 단어를 얻었다. 하지만 그 역시 알고 있었다. 사건이 종결돼도 어떤 것들은 종결되지 않는다. 특히 아이들이 사라진 집은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마을은 조용해졌다. 사건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다시 일상을 찾는다. 그러나 그 일상은 이전과 다르다. 누군가는 아이들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못했고, 누군가는 우유를 냉장고에서 꺼낼 때마다 잠깐 멈칫했다. 너무 평범한 물건이 너무 잔인한 기억이 되었기 때문이다. 최민석은 마지막 보고서를 정리하며 한 줄을 남겼다. 이 사건은 밀실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진짜 비극은 문이 잠겨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뢰가 잠겨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림자 수사대는 이 사건을 여기서 마무리한다. 법은 판결을 내렸고 수사는 결론에 도달했다.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삶은 그날 밤의 비처럼 오래 젖어 있을 것이다.